네, 잘 들리시죠? 네. 예, 방금 소개받은 김석환입니다. 예, 저는, 사회생활을 시작을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시작을 했습니다. 대학교 4학년 2학기가 되면서 당시에 중앙일보에서 가장 먼저 언론사 중에서 먼저 그 시험을 그 해에만 이상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2학기를 다 마치기 전에 이제 기자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83년부터 2006년 6월까지 중앙일보에서 기자 생활을 하다가 기자 생활을 하면서 뭐 여러 가지 경험을 했습니다. 주로 제가 외대 출신이다 보니까 또 제 전공이 국제문제 쪽에 관심이 있는 쪽이다 보니까 특파원을 제가 여러 번 했고요. 그 다음에 국제부장도 하고 중간에 미국의 이스트웨스트 센터에 가서 또 그 당시에 관심이 아직까지는 크게 일어나지 않았지만 지금 현재 관심이 되는 그 자원 문제, 환경 문제, 여기에 관해서 제퍼슨 펠로우로 연구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국제부장도 하고 논설위원하고 칼럼니스트를 하면서 언론계 생활을 한 24년 정도 하다가 총리실에 가서 정부의 어떤 그 큰 틀에 있어서 어떤 기획과 홍보, 위기 대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이 시각에 드리고 싶은 그 어떤 같이 공부하고 싶은 주제는 이겁니다.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복잡성을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가는지 잘 모르겠고 뭔가 중요하다고 하는 이슈들은 너무나 많고 또 그 속에서 개인이 도대체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실패하지 않는 선택인지 혹은 제대로 된 선택인지 하는 그 어떤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가이드북도 사실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 그리고 요즘 일어나는 현상에 대한 해석이랄까 혹은 설명을 하는 권위 있는 그러한 어떤 설명 같은 것들도 뭔가 부족한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가 뭔지 또 실제로 많은 의견들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 그리고 또 일부 많은 전문가들이 생각하기에 세상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다. 그리고 이 속에서 우리가 어떤 형태의 준비를 하고 공부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혹은 정신적으로 따져봤을 때 가장 중요한 변화를 의미하는 단어를 보통 한 3가지 정도로 얘기를 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단어는 디지털 문명 혹은 디지털 사회 혹은 뭐 디지털 시대 등등 하는 이 디지털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많이 하는 얘기는 역시 글로벌이라는 세계화 뭐 이런 식의 단어들입니다. 과거에는 국제화 이런 얘기도 썼죠. 그러나 세계화 이런 단어들을 연관시켜서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또 역시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는 베이직으로의 회귀, 그러니까 근본에 대한 성찰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신적 힘에 대한 가치를 역시 또 굉장히 강조하는 분위기입니다. 이 3가지가 어떻게 보면 전혀 별개의 어떤 주제인 것 같습니다. 디지털이라는 것은 어떤 광속의 속도로 정보가 교환되고 또 첨단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느낌을 주는가 하면 정신적인 혹은 어떤 기본으로의 회귀 이런 거는 한편으로 보면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고 무슨 고전 얘기나 하는 것 같고 또는 캐캐묵은 종교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글로벌화 혹은 세계화 이 단어는 그냥 뭐 대충 요즘 돌아가는 것 중에 하나지 뭐 특별한 게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 3개가 이 3가지의 테마 아이템이 상호 연관되어 있다라고 쉽게 일반인들이 느끼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큰 틀에서의 세 가지 방향이 요즘 사회에서 관심을 끌고 또 지금 현재 세계의 천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집중을 하는가 하는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시대라고 할 때 이 디지털은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세상을 분석하는 여러 가지의 어떤 분석의 단위를 쪼개서 결국은 정보로서 치환을 하고 그 정보를 0과 1이라는 두 가지의 어떤 부호 혹은 기호로서 처리하는 그런 어떤 기술적 발전을 기초로 해가지고 그래서 공간, 시간 그리고 또는 속도의 문제에 있어서 전 세계와 완전히 다른 형태의 어떤 새로운 문명을 만들어가는 어떤 아이디어일 수도 있고 혹은 기기일 수도 있고 혹은 철학일 수도 있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디지털이라는 단어가 가능하기에 또 디지털 문명이 가능하기에 사이버 외대 같은 원격 강의도 존재하는 겁니다. 옛날 같으면 대학의 강의 혹은 선생님들의 강의는 교수님이 강단에 서는 그 장소에 국한이 됐습니다. 그 강의에 접근권을 허용받은 사람들, 그게 등록금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겠죠. 그 접근권을 허용받은 사람들이 일종의 엘리트 교육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서 자기들이 받은 교육을 현실에 풀어먹는 거죠. 이것을 대학이라는 단어가 유니버시티인데 이 유니버시티라는 게 물론 16세기 이전에도 있었을 수도 있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민주주의가 되고 또 근대혁명, 산업혁명이 일어난 이후에 매스의 문화 시절에 이루어진 건데 그 이전에 이것을 또 따져서 들어가 보면 대학보다도 훨씬 더 폐쇄적인 게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무협지에 나오는 것처럼 무슨 문파, 비급, 비밀 병기, 이런 것을 갖고 있는 특정한 집단이 자기들의 후계자들을 양성해서 그들에게 특수한 교육을 시키고 특수한 전략을 가르쳐주고 특수한 정보를 줘서 사회를 리딩하게 하는 겁니다. 그거는 공간이 항상 특징은 뭐냐면 공간이 폐쇄적이고 선발 자체, 그 정보나 교육에 액세스되는 것 자체가 기성의 권위에 의해서 철저하게 본인의 선택이 아닌 상대방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교육받은 내용에 대한 피드백이 상호간 연관되는 피드백이 사실상 어려운 그런 식의 교육입니다. 근데 디지털 문명이 되고 정보통신혁명이 이루어지면서 이러한 부분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강의실에 오지 않아도 그 교수님의 강의의 내용을 언제든지 자기가 디지털 기기의 도움을 통해서 액세스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강의에 액세스하는 것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고 이 강의에 대한 비교와 평가와 또 선택을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소비자가 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이 훨씬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대중에게 공개가 됨으로 해서 자발적 경쟁이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은 과거에는 어떠한 내용이나 정보를 아는 노하우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노하우가 아니라 노웨어입니다. 어딘가에 그 정보가 존재를 하는 겁니다. 과거 아날로그 시대 때는 교통혁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정보통신혁명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버드 대학에서 예를 들어서 새로운 경향의 논문이 발표가 됐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미국 보스턴으로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서 엄청난 시간과 돈과 또 네트워크를 활용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정말 중요한 어떤 논문이 발표가 됐다. 그러면은 아주 특수한 형태의
아주 특수한 기밀을 제외할 경우에는 거의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아주 싼 비용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교환하고 전문가들의 코멘트를 동시에 받을 수가 있습니다. 메신저 대화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형태의 통신 수단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뭐냐? 과거에는 중요한 정보나 강의의 노트를 한 권을 만든 다음에 이 노트를 전가의 보도처럼 비밀 처방처럼 가슴에 안고 그걸 보완을 하고 그 노트에 의한 강의를 들은 사람들이 정보에 있어서 훨씬 더 비교 우위가 있었지만 이제는 그러한 비슷비슷한 정보가 프랑스에서도 있고 러시아에서도 있고 독일에서도 있고 일본에서도 있을 때 이것을 거의 실시간대로 자기가 원한다면 비교를 할 수 있고 습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이런 식의 정보에 액세스되고 이런 식의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007 영화 같은 거를 보면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과거에 007이 어디에 파견이 돼가지고 첩보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 그 첩보 활동을 하는 007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위성 정보가 활용이 되고 또 그 MI5라는 영국 첩보기관에 수장하고 전화를 하거나 뭐 이런 특수한 통신 수단을 확보를 합니다.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고 그러한 기기를 사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허가권을 받은 00라는 그 코드명이 엄청난 특혜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을 가지고 여러분이 미국이나 캐나다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어디에 있던 여러분의 친구들하고 거의 통신 비용을 들이지 않고 통화를 합니다. 무료 통화도 국제 통화도 많이 있습니다. 또 실시간으로 메신저를 통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친구와 정보를 교환하고 수다를 떱니다. 이게 여러분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이 뒤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사회적인 지식 정보 인프라가 서포트적으로 이렇게 작용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미 구축된 시대가 디지털 시대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시대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활용하고 쓰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문명 혹은 새로운 기회에 점점 편입이 돼가고 있는데 활용하는 본인은 그것의 지향점을 잘 모른다는 거죠. 이게 지금 현재 디지털 문명 시대의 큰 현재 당면 과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식이 과거에는 격벽이 있고 시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지식이 격벽이 없고 시차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모아놓는 것, 도서관처럼 모아놓는 것, 좋은 도서관을 갖고 있는 것이 좋은 대학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의 그 도서관 아닙니까? 나폴레옹이 정복하는 곳마다 가서 도서관들을 만들었죠. 좋은 도서관이 있는 나라가 선진국이었고 좋은 도서관과 좋은 선생님들이 모여있는 곳이 가장 지식이 뛰어난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혁명이 한번 일어난 게 뭐냐면은 백과사전이라는 게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백과사전이 인쇄기술의 혁명과 함께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그래서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웬만한 대학교 하나의 교수 전체를 갖고 있는 것보다 지식 깊이가 훨씬 더 넓고 다양한 그러한 시대가 20세기 초였습니다. 중반까지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터넷 혁명을 통해서 웹상으로 올라온 거죠. 웹상에 올라오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한 분야의 깊숙한 정보는 자기가 모르지만 적어도 어디를 접촉을 하면은 그 정보를 계속 찾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정보를 찾는 입구와 그것을 통해서 나오는 출구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시간에 똑같이 보장이 된 겁니다. 이 상황에서 한 단계 더 발전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포탈이나 웹상에 올라와 있는 정보의 상당 부분이 제일 초기에는 고급 정보였죠. 그러다가 90년대 중반에는 쓰레기 같은 정보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필요 없는 지식이 80%다 해가지고 knowledge 그리고 쓰레기라는 obsolete 해가지고 요즘은
정말 쓰레기 같은 지식들이 넘쳐있는 인터넷은 더 이상 전문가들이 써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2000년대가 넘어가면서 또 달라졌습니다. 왜요? 확장성의 개념 때문입니다. 디지털 문명이 갖고 있는 확장성의 개념. 과거에 여러분 USB가 나오기 전에 여러분은 플로피 디스크를 가지고 정보를 담았습니다. 플로피 디스크로 담을 수 있는 정보의 양이라는 것은 굉장히 작았죠. 그 다음에 CD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USB가 나왔죠. 요즘 USB가 1기가 정도는 뭐 공짜로 얻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테라의 시대입니다. 테라. 그러면 기가바이트 정도의 USB에 담아있는 정보만 해도 이것이 일반 대학 혹은 대학원에서 한 분야의 학문에 관련된 중요한 논문을 거의 다 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테라의 시대면 어느 정도냐면은 여러분이 원하는 최신 영화를 그냥 거의 다 담아가지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러한 시대에서는 정보의 양이 전문성의 부분에서 과거에 플로피 디스크로 갖고 다니고 USB 1기가 정도를 갖고 다닐 때 그래 많이는 갖고 있는데 정보가 수준이 떨어진다라고 했던 그 개념을 넘어버리는 겁니다. 테라가 돼버리면 이 엄청난 정보의 테라 정도 되는 정보가 돼버리면 전문 정보부터 시작해서 쓰잘데없는 쓰레기 정보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는 어떤 문제가 되겠습니까? 정보를 담는 것, 그리고 정보를 가지고 이동을 시키는 것, 정보를 확장시키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전문가, 비전문가의 영역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소셜 인프라처럼 깔려버린 겁니다. 그러면은 문제는 자기가 필요한 정보를 어떻게 소싱을 하는가와 그 다음에 이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는가죠. 그리고 이것을 타임리하게 경쟁력 있게 써먹는 겁니다. 그래서 디지털 시대의 또 하나의 특징은 정보의 처리 비용과 정보의 습득 비용과 또 한 가지는 정보의 공유 비용이 거의 제로의 시대로 가는 겁니다. 옛날에 외교부 장관 혹은 대통령의 외교안보특보 이런 사람들이 힘이 세고 영향력이 컸던 이유는 그들이 또 정보기관의 영향력이 컸던 이유는 그들이 정보의 수단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배타적으로. 미국에서 워싱턴에서 오늘 아침 일어나는 일을 워싱턴에 주재하는 정보원과 혹은 워싱턴에 주재하는 외교관이 보고를 하고 그 보고를 자기가 받는 그 속도가 그 나라에서 가장 빠른 사람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이들이 경쟁력에서 우위가 있었고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전 세계의 시민 네트워크가 다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광우병 사태 흘러가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그것을 알 수 있었을 겁니다. 과거 같으면 정보가 폐쇄적입니다. 정보를 흘리는 촉이 게이팅을 딱 해가지고 게이트키퍼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 정부가 숨기려고 하는 정보가 미국 하원의 웹사이트에 뜹니다. 미국에서 소고기나 식품 안전의 문제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연구원들의 관련 논문이 동시에 같이 뜹니다. 우리 쪽에서 이렇다라고 설명을 하는 부분에 혹은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부분에 대한 보조적이고 전문적인 서포트가 실시간적으로 동시대적으로 전 세계에서 뜹니다. 영국의 사례를 옛날에는 시민단체에서 뭔가 의심스럽다라고 했을 때 국가의 전문가들이 그건 의심스럽지 않습니다라고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버리면 그것을 규명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3개월, 6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시민들이 혹은 전문가들이 그들 스스로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동시대적으로 동시간적으로 동시에 이것을 검증해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정보 습득에 들어가는 비용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고 정보를 처리하거나 공간적으로 보존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도 획기적으로 줄다 보니까 이제는 권력 구조의 변화가 오고 또는 정치적 영향력의 구조의 변화가 오고 혹은 권위의 변화가 오고 비즈니스의 구조의 변화가 오고 가치의 구조의 변화가 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보통신의 혁명, 그리고 디지털 사회의 어떤 이 기계적인 혹은 기술적인 발전이 초래하는 관계 구조의 변화가 지금 현재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다. 아마 70년대 이후 세대의 경우는 PC를 태어날 때부터 접한 세대일 겁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세대입니다. 한민족 최초의 세대죠.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그림책보다는 동영상을 먼저 보고 컴퓨터 모니터를 그림책만큼 친숙하게 본 세대들입니다. 최초의 PC 세대가 지금은 어떻습니까? 최초의 PC를 넘어서서 행성간 인터넷이 가능한 거의 그 전 단계, 그리고 로봇과 생활을 같이 할 수 있는 최초의 세대로, 성인 세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옛날에 이 디지털 시대가 오기 전에 영화를 보기 위해서 대부분 영화관을 갔습니다. 근데 요즘은 영화관에서 영화 보는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자기 컴퓨터에서 보거나 아니면 뭐 포터블로 뭐 많이들 보죠. 근데 지금도 시골에 가면 비디오 테이프를 가지고 이렇게 넣는 그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비디오 테이프를 모르고 집단적으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간 DVD 세대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간 그러한 국가의 세대들이 또 전 세계적으로 출현을 합니다. 대표적인 게 중국 같은 거죠, 중국. 중국의 성인들, 그리고 중국의 청소년들은 대체로 말이죠, VHS 이 비디오 테이프를 경험하지 못하고 태어나서 PC를 보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제품을 소비하면서 이 테이프를 모르면서 곧바로 DVD를 넘어가는 세대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USB로 해서 받아가지고 보는 세대예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도 그런 세대가 있죠, 물론. 그럼 이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고의 영역과 그리고 정보에 대한 습득, 활용, 그리고 이 정보의 가격을 매기는 방식, 또 자기의 의견을 표현하는 방식이 과거와는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문제는 정책을 결정하거나 혹은 제도를 만들거나 새로운 투자를 하는 그 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잘 이해를 못하거나 시대적 변화를 이해하지만 그 파장에 대해서 예측하기가 너무나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디지털 변화가 하나 동시적으로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역시 또 다른 혁명적인 변화를 매일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세계화와 관련된 겁니다. 세계화는 과거의 개념에 따르면은 외국을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근데 이제는 그런 단계를 넘어서는 세계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일본을 가고 일본 사람이 한국을 오는 이게 1단계의 세계화입니다. 한국 기업이 일본에 수출을 하고 일본 기업이 한국에 수출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원자재를 또 수출해내고 상호 간에 의존하는 이런 것들이 1단계의 세계화입니다. 2단계, 3단계, 4단계의 세계화가 동시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금 입고 있는 뭐 옷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액세서리, 가방, 그다음에 머리 염색약, 안경 모든 것에서 한번 우리가 세계화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입고 있는 옷에 기본적으로 그 옷을 산 곳은 한국입니다. 그리고 아마 한국의 브랜드가 한국의 어떤 회사가 그거를 자기들 상표로 팔 겁니다. 그런데 그 옷을 만드는 데는 전 세계적인 힘이 합심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원단. 원단은 어디서 가져올까요? 아마 원단을 싸게 생산해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공장에서 가져오겠죠. 중국이라든가 뭐 우즈벡이라든가 뭐 남미의 과테말라라든가 혹은 스리랑카라든가 이런 데서 원단을 가져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디자인을 어떻게 합니까? 디자인은 우리 동대문 시장 같은 데서도 할 수도 있고
무슨 유명한 의류업체의 디자인실에서 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그 의류업체가 디자인 뷰로를 가지고 있는 밀라노나 뉴욕이나 런던에서 해가지고 그 패턴을 가지고서 공장에 보내고 그 공장에서 그걸 생산해내겠죠. 지금 현재 대규모로 팔리는 옷의 생산 공장은 대부분 한국에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리고 그것을 생산해서 한국에 수입을 해서 다시 한국의 기술로 마케팅을 하고 상표를 붙이고 홍보 기획을 하고 해가지고 소비자에게 팝니다. 그러면 자본은 상당 부분 한국 자본이 들어갔겠죠. 그러나 그것도 엄밀히 따져보면 여러 군데에서 투자를 받아서 할 수도 있겠죠. 이랬을 경우에 그러면은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이 내가 한국에서 사고 한국 기업의 브랜드를 입고 있다고 해서 이것이 한국 제품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요즘 세상에 Made in USA, Made in Korea 이런 단어는 이제 별로 쓰지를 않습니다. Made in 시대의 종언입니다.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Made by 혹은 Tailored by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씁니다. 즉 자기들이 국제적으로 먹힐 수 있는 커다란 브랜드 하나를 키워놓고 이 브랜드를 다국적화하고 다국적화한 후에 이 브랜드에다가 여러 가지를 싣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명품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용어가 좀 잘못되긴 했습니다만 명품이라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그 명품에 대해서 소비 욕구를 굉장히 충족시키면서 점점 시장 규모가 커져갑니다. 그러면은 이 명품이 프랑스 혹은 이태리의 회사가 그 명품을 관리하고 하지만 이 명품이 전부 프랑스나 이태리의 제조사 혹은 공장에서 이태리나 프랑스의 장인들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명품의 상당 부분은 여전히 중국이나 뭐 이런 데서도 만들어집니다. 물론 철저한 퀄리티 컨트롤을 하겠죠. 그러면은 이러한 것들에 의미하는 바는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제품 혹은 하나의 어떤 시스템 혹은 하나의 뭐 교육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전 세계가 동시적으로 그리고 순차적으로 이 시퀀스별로 통합이 돼가지고 하나의 어떤 결정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집단적 창작의 개념하고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요즘 문학에서도 그렇고 또 다양한 분야에서 매스 콜래버레이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집단적 협업에 의한 창작 혹은 창조 이런 것들이죠. 그는 일상생활에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금융투자회사들이 뉴욕하고 런던 그리고 서울, 홍콩 정도의 대체로 그 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서울의 주식시장이 더 이상 서울에서의 돈만으로 움직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식 잘 아시겠지만 뉴욕 증시의 영향을 즉각 받습니다. 또 뉴욕 증시가 폐장할 때 일어나는 런던 증시의 영향을 즉각 받습니다. 또 아시아의 영향을 받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세계적인 허브 센터들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것들이 동시에 자기들이 운용하는 펀드의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서 혹은 자기들이 만드는 제품의 어떤 경쟁력을 올리기 위해서 동시에 같이 일을 하는 겁니다. 물론 잠잘 시간이 되면 저쪽은 자지만 그 다음은 이쪽이 깨어나는 거와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영국의 혹은 미국의 글로벌 회사들인 GE라든가 혹은 뭐 에어버스라든가 뭐 큰 회사들이 바스프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콜센터 고객이 요구하는 클레임 센터 콜센터를 운영을 합니다. 근데 그 고객 콜센터가 옛날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통신과 세계화, 정보통신의 혁명과 디지털 혁명과 세계화가 진행이 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국 내에 바로 자기 건물 옆에 보통 그것을 운영을 했죠. 요즘은 어떻습니까? 영어로 응대해야 되는 콜센터의 상당 부분은 영어를 응대할 수 있는 가장 싼 나라에
자기가 미국에서 미국 국내 번호로 전화를 해서 미국 지휘에다 항의를 해도 거기에 대해서 응대하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인도에 있는 콜센터에서 응대를 하고 아니면 스리랑카에서 응대를 하고 뭐 이렇습니다. 아웃소싱을 통해서 그러나 동시적으로 서비스는 공급해 주면서 가장 싸고 경쟁력 있게 여기에 대해서 응대를 하는 거죠. 한국에서도 그렇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한국말을 잘하는 국어가 우리 한국어가 세계어는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응대해 줄 수 있는 집단이 없겠죠. 뭐 물론 연변이라든가 아니면 북한 같은 데 장기적으로 우리가 특별한 훈련을 시켜서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콜센터가 과거에는 수도권 서울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어떻습니까? 표준어를 가장 잘하고 또 토지 임대료가 싸고 또 통신 인프라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 지역에 지방으로 콜센터들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호남 지방에 우리나라의 콜센터가 제일 많이 몰려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시성과 공간성의 문제를 해결해 준 정보통신의 혁명, 디지털의 혁명이 가능했던 거고 또 인도나 이런 데서 가능했던 거는 뭐겠습니까? 역시 세계적인 측면에서 국경을 넘나드는 아웃소싱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런 식의 상황이 계속 진행이 되면 앞으로 어떤 문제가 나오겠습니까? 바로 제일 먼저 부딪히는 것이 비자의 문제입니다. 자본의 흐름과 정보의 흐름은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고 그것의 혜택을 정보나 자본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혹은 비교 우위가 있는 사람들이 활발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세계화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 국경이 없는 국적이 없는 자본이다 뭐 등등 하는 것처럼 노동의 이동은 사람의 이동은 여행객의 경우는 좀 다르죠. 그러나 노동의 이동은 여전히 국경 간 이동에 있어서 철저한 장벽 시스템에 20세기적인 장벽 시스템에 여전히 부딪히고 있거든요. 불법 노동자의 문제라든가 일자리의 문제, 그 다음에 문화적인 충돌의 문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한 부분도 사실은 몇몇 지역에서는 이미 상당한 형태의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980년대 미국, 유럽의 농부의 숫자가 예를 들어서 1헥타르당 100명이었다면 지금 2000년대에는 미국, 유럽의 농부의 숫자가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정확한 통계가 1헥타르당 한 20명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러면 이 숫자적인 측면만을 놓고 본다면 우리가 그러면 그 80명이 줄었기 때문에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줄면 당연히 농업 생산량이 떨어지고 농지 경작이 줄어들 것이고 농지 경작이 줄어들면 거기에서 얻는 이득을 다른 데서 보존할 테니까 다른 쪽에다 투자가 들어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 농업 생산은 계속 떨어지니까 곡물가가 상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선물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높게 보면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기계화나 이 효율성의 문제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됐다면은 이것이 기계화가 이루어져가지고 옛날에는 소나 말이 밭을 가는데 활용이 됐다면 이제는 트랙터가 움직이고 하니까 숫자가 그만큼 줄어들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가능했던 것은 메스의 시대에는 가능합니다. 20세기까지는 가능합니다. 21세기가 들어가면 그리고 22세기가 되면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환경의 문제, 그 다음에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는 문제, 그 다음에 건강의 문제가 되면서 자기 몸에 맞는 맞춤형 소비를 하려고 할 겁니다. 식생활에 있어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품종 다량 생산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다품종 소량 생산이 필요한 거죠. 소품종 대량 생산의 시대에서. 그러니까 20세기까지는 생존으로 있어서 배고픔을 해결하는 시대였다면 이제는 점점 개성이 강한 아이템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 몸에 맞는 맞춤형 시대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의 경우도 국민소득이 점점 올라가면서 옛날에 한동안은 전 국토가 어디를 가든 갈비 굽는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갈비 잘 안 먹습니다. 광우병 문제도 있겠지만
실제로 괄비의 소비가 점점 줄죠. 그리고 다른 제품들의 소비가, 대체 제품들의 소비가 올라갑니다. 중국이나 이런 데서 말이죠. 중국의 식량이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넘칩니다. 그러나 중국에서 경제가 발전하면서 연안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중산층, 그 다음에 고소비층이 생기면서 어떡합니까? 일본의 고품종 쌀을 수입해 갑니다, 중국이. 왜? 그 사람들이 맛없는 쌀을 안 먹는 거죠. 자기들은 그걸 소비할 수 있는 돈이 있으니까. 초기에 국가가 발전하면서 맨 처음에 후진국일수록 독주가 많이 팔립니다. 그리고 또한 선진국일수록 독주가 또 많이 팔립니다. 중간지대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 점점 약한 술이 많이 팔립니다. 그래서 국민소득이 한 15,000불에서 2만 불 정도 되면 와인의 소비가 급증합니다. 마찬가지로 그 정도 시대가 되면은 여러 가지 형태의 여가에 대한 수요. 그러니까 대규모 호텔에서 중저가 호텔의 문제가 막 수요가 급증합니다. 우리나라가 최근에 중저가 호텔이 많이 늘어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한국이 국제화돼서 외국 관광객이 오는 이유도 있겠죠. 그러나 그거보다는 주 5일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형태의 여가에 대해서 소비하는, 그러니까 시간을 소비하는 세대들이 비용 대비 자기들이 얻는 편익에 대해서 점점 더 새로운 형태의 압력을 시장에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의 현상을 우리가 미국이나 유럽에서 이미 몇십 년 전에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전국을 일주하는 고속도로가 깔리고 완비가 된 게 1960년대 말입니다. 1950년대 중반부터 고속도로가 깔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1965년 이후에 출생한 사람들은 대부분 전국을 자동차로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미국의 완성된 고속도로의 첫 세대들입니다. 이들의 형, 누나, 오빠, 언니들의 세대들은 그 혜택을 누리면서 점점 성장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겠습니까? 오레곤이나 사우스다코다의 한 시골에서 평생을 살았던 자기 아버지나 이런 분들과 달리 미국을 하나의 동부에서 서부 그리고 북부에서 남부까지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여행을 통해서 문화적 장벽을 깨고 또 어떤 문화적 다양성을 얻게 되고 또 뭐 그런 거지요. 그런 과정에서 얻게 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뭡니까? 자유로운 사고. 장벽이 없는 사고입니다. 자유롭고 장벽이 없는 사고는 곧바로 뭘 가져왔습니까? 그 세대들이 성장을 했을 때 일어났던 세계적인 현상에 대한 반발로 나타나죠. 미국의 히피 세대, 반전 세대, 베트남전에 참전을 거부했던 세대들이 바로 이러한 미국 고속도로 일주망이 완성된 그 혜택을 누려가면서 세계와 미국 사회와 또 그들 사이에 작은 형태의 시간이 걸리는 네트워크이지만 시민적 네트워크를 만들어가기 시작하던 세대들이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지금 현재 글로벌라이제이션의 흐름을 타고 그리고 디지털의 흐름을 타고 중첩적으로 마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미얀마의 사태를 보듯이 또 중국 지진의 사태를 보듯이 우리가 거기에 대응하는 방법에 있어서 그 나라 사람들이 그 시대적 의미를 얼마나 이해하는가를 그대로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이 올림픽이라는 게 없었고 아마 5년 전이었으면 외국의 구호기관이나 이런 그 도움의 손길을 굉장히 차단을 했을 겁니다. 당산 대지진 때의 사태를 봐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걸 막을 수 없다는 걸 압니다. 왜? 자기들도 위성을 통해서 전 세계를 감시해 보니까 지구상에 이미 약 5,000기 이상의 위성이 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3,000기 정도는 군사위성들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1,000기 정도는 정지궤도 위성이 아니고 위성의 궤도를 마음대로 움직이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지역에 집중적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위성들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육상의 장벽을 막아봤자 위에서 다 보고 그것이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그 정보를 누가 봤습니까? 국방장관, 정보사령관, 대통령, 안보수석 뭐 이런 사람들만 봤죠. 그 다음에 어땠습니까? 대기업의 총수 정도가 봤겠죠.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구글 어스를 통해서 얼마든지 위성 정보를 다 공짜로 얻습니다.
옛날엔 그걸 하나 얻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갔습니다. 물론 지금도 구글어스에서 제공하는 위성정보가 실시간대의 정보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비용을 조금만 더 드리면 실시간대로 여러분이 원하는 위성정보를 살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 위성이 없습니다. 첩보위성이. 무궁화 위성 뭐 이런 게 떠 있죠. 앞으로 많이 쏠 겁니다. 그런데 이 위성이 없는 한국이 북한의 영변 핵시설을 감시하는 데 있어서 위성정보를 얻습니다. 과거 같으면 미국이나 소련이나 프랑스나 이런 나라가 그 위성정보를 줬겠습니까? 안 줍니다. 왜? 자기들이 월등한 비교 우위를 갖고 있으니까 이 정보를 가지고. 그런데 이제는 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위성의 상업적인 경쟁자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이것이 정보라는 게 생선과 똑같아가지고 잘 관리하면은 생선회로 팔아먹지만 관리를 잘못하면 이게 매운탕거리밖에 못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성 정보를 자기가 얻었을 때 이것이 자기들에게 바이탈한 게 아니면 넘겨주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가능한 시대가 개인과 국가와 조직 간에 자기가 거기에 익숙하고 활용할 줄 안다면 경쟁의 차이가 그 갭이 그렇게 크지 않은 거죠.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소림사에 가가지고 지게 3년 지고 장작 3년 패고 그리고 내려오면은 소림사의 비급을 자기가 몇 개 가지고 폼 잡다가 스님이 와가지고 너는 사고를 많이 치니까 다시 절로 가자 하고 데리고 가면 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런 비급이라는 것이 인터넷상에 떠도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옛날에는 MBA라든가 뭐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공부를 하고 영어를 잘하는 선생님들이 어느 대학의 특정 대학에 어떤 특정한 강의실에만 있습니다. 왜? 그분은 그 정도 대접을 받으니까 다른 데 갈 이유가 없죠. 어쩌다가 개인적인 소셜 리스판시빌리티로 사회적인 봉사를 한다는 의미로 다른 대학에 가거나 다른 데 가서 특강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어떤 지평선을 열어주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런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 MIT의 강의도 우리가 하버드 MBA의 강의도 온라인상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20세기의 지식교육의 첨단의 그리고 가장 비싸고 또 경쟁력이 있었던 무대가 대학의 공간이었다면 21세기에는 아마 이 공간은 점점 무너질 겁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대학 브랜드가 떨어지는 혹은 브랜드가 떨어지는 나라에 유학을 한 사람들이 점점 줍니다. 아주 특수한 목적을 제외하고는. 이게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되고 또 경쟁이 세지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용과 편익을 계속 따지는 거죠. 그리고는 어떻습니까? 시간의 속도성을 또 따지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세계화의 마지막 단계가 뭡니까? 바로 FTA라든가 WTO라든가 이런 것처럼 표준화를 하는 겁니다. 누가 표준화를 하느냐? 이건 굉장한 문제죠. 그것은 권력의 문제고 권위의 문제니까. 그러나 전 세계적인 측면에서 표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ISO 인증 같은 거 표준화입니다. 그게 도달하지 못하면 수출도 못합니다. 해삽 시스템 같은 것도 표준화입니다. EC2, EC3, EC4 이런 것도 표준화입니다. 환경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유럽에 그 자동차 수출 못합니다. 마찬가지죠. 그런 식으로 표준화의 단계가 분야별로 있습니다. 뭡니까? 그게 일반적인 측면을 부딪히면 자격증입니다. 자격증. 그러니까 과거에 없었지만 대학 교육이 일반화됐으면서 그 다음에 뭐였습니까? 대학을 졸업한 자 지원 조건에 이렇게 됐었죠. 아직까지 우리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공무원 시험만 그게 없습니다. 근데 그 다음 단계로 가면 그게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내부적인 면접을 할 땐 그걸 보겠죠. 근데 이러한 자격증의 부분을 옛날에는 권위를 가지고서 발급할 수 있는 것들이 기존의 제도로 딱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려면 어느 정도의 절대적인 비용을 치러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자격증을 소위 말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정도의 학력 자격증이라고 한다면 검정고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많은 게 열렸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옛날에는 한국에서 변호사 활동을 하려면 한국의 사법고시와 한국의 사법제도를 법과를 나오지 않으면 불가능했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한미 FTA가 되고 그 다음에
전 세계가 점점 더 세계화가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등한 형태로 인정을 해주거나 전문직 자격 인정을 해주듯이. 그게 아니다 하더라도, 그런 제도가 없다 하더라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국 기업이 미국에서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미국 기업이 한국에서 분쟁이 많이 일어난다면 당연히 그 사람들이 법정에서 쓰지 않더라도 준 변호사 이상의 혹은 준 법관 이상의 로펌을 통해서든 뭐든 합니다. 그러니까 자격증의 국제화가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미국 뉴욕이나 캘리포니아나 이런 데서 JD 닥터 받으려면 3년 정도 걸리는데 JD 안 따죠. 머리 좋은 사람들은. 그냥 뉴욕주 변호사 자격증 받고 와가지고 미국 변호사 타이틀로 한국에서부터 활동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세계화와 디지털화와 이런 것들이 비용과 편익의 차이에 의해서 많이 나타나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소위 말하는 스탠다드제이션 하는 기준을 주는 기준의 권위가 어떤 특정한 국가에 배타적으로 독점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밑으로 내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특정한 집단에 혹은 특정한 조직이 배타적인 자격증의 권위를 갖던 시대가 점점 없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그 단계의 자격을 어떤 형태로든 소비자는 비용 편익을 따져서 얻은 다음에 그 다음 단계의 경쟁을 향한 대로 나가겠지요. 그 다음 단계의 경쟁을 향한 대로 나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학이나 생명공학이나 뭐 여러 가지의 그 다음엔 윤리의 문제, 철학의 문제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베이직의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애완동물을 키웁니다. 뭐 여러 가지 형태를 하죠. 근데 애완동물이 죽었어요. 옛날의 경우는 어떡합니까?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뭐 묻어주고 뭐 여러 가지 하겠죠. 지금 얼마 전에 황우석 박사의 이 기사가 뉴욕타임즈에 며칠 전에 나온 것처럼 자기가 이 애완동물이 죽었을 때를 대비해서 미리 DNA 샘플을 채취해놓고 유전자 정보를 다 확보해 놓으면 리펫이 가능합니다. 리프로덕션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윤리의 문제가 나오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밑바닥에는 종교를 하시는 분들은 신의 영역에 대한 도전이다 이런 부분의 문제도 갖고 나오겠지만 종교 부분은 약간 옆으로 놓고 보더라도 우리가 인간관계나 사람의 사람 간의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사랑의 정의가 달라져 버리는 겁니다. 이게 굉장한 혁명들이 앞으로 그런 식으로 올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윤리, 새로운 철학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여러분들이 산업혁명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을 통해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그걸 통해서 영국이 세계를 지배를 했죠. 이 산업혁명이 나왔을 때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만이 지구상에 탄생한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또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저작 중에 하나가 나왔습니다. 바로 뭡니까? 국부론의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그러한 이론을 내세운 국부론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사회적인 지식 혹은 사회적인 인프라 혹은 기술 이러한 혁명적 변화를 가져올 그러한 어떤 기능적 측면의 변화가 나타난다면 그것을 설명해내고 사회에 있어서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인간의 정신과 철학적인 측면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이론이랄까 어떤 그런 저술들이 정신적 저술들이 또 나타납니다. 우리가 그런 식의 혁명적 변화를 초래한 기술 진보에 맞춰서 얼마나 중요한 책들이 나왔는가는 여러분들이 리뷰를 해보면 쉽게 증거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과학, 정보통신혁명 그리고 인프라가 이미 깔려버린 디지털 혁명의 시대에서 이 복합적인 사고와 또 허물어져가는 권위 속에서 새로운 권위가 이제 올라와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설명들이 다 제각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응도 국가별로 다 달리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최초로 로봇을 친구처럼
로봇과 같이 살아가는 세대가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최초로 아마 여러분들의 몸속에 컴퓨터 장비의 일부가 아마 같이 들어가거나 하는 그런 시대의 세대가 될 겁니다. 우리가 지금 몸속은 아니지만 이미 여러분들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휴대폰에 GPS가 다 깔려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웨어러블 컴퓨터는 아니지만 거의 임베디드 된 겁니다. 소프트웨어가. 거의. 그 상태에서 새로운 생활을 하고 새로운 윤리를 하고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게 국가적으로 엄청난 변화와 조직의 변화와 앞으로의 비즈니스의 변화와 뭐 관계의 변화와 권위의 변화를 가져올 겁니다. 대학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거에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과거에는 서울에 오기만 하면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는 것처럼 서울에 오기만 하면 모든 것이 배타적 우위에 있는 그것이 보장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땠습니까? 해외 유학만 갔다 오기만 하면 그 다음은 어땠습니까? 대학 교육의 입장에서 본다면 미국에서 혹은 외국에서 박사학위만 받고 오기만 하면 이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양이 아까 말한 대로 매스에서 기가로 그게 나중에 테라가 돼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의 자격증이거나 혹은 더 이상 의미 없는 자격증일 뿐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뭐겠습니까? 역시 개별화되고 그리고 또 시대의 흐름을 정확하게 리딩하면서 자기가 조직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고 그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한 대비가 국가적으로도 이루어지지만 국가라는 건 항상 과거와 현재 속에서 그나마 차선책을 택하는 조직입니다. 개인은 또 일반 사기업체는 그거보다는 조금 다르겠죠.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새로운 시대에 살고 있다. 그리고 새로운 현상의 트렌드들이 여러 형태에서 나타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그 강의를 마치면서 이 예를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이죠, 작년 4월에 전 세계가 새로운 형태의 전쟁을 한번 경험을 했습니다. 별로 여러분들도 의식을 잘 못하고 매스컴도 큰 주목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새로운 형태의 전쟁이 어마어마한 규모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나토가 집단적으로 대응을 하고 거기에 러시아도 대응을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냐면은 에스토니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발트 국가에 있는 가장 인터넷, 이커머스 그리고 IT 테크놀로지가 발달된 세계적인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에 버금갈 정도로 그래서 에스토니아가 아니고 이스토니아다라고 할 정도로 이 IT 테크놀로지가 발달한 국가입니다. 그리고 바로 핀란드의 핀족하고 인종적으로 가깝습니다. 그래서 핀란드 사람들이 에스토니아에서 살다가 잠을 자고 출근은 헬싱키로 배로 한 25분, 30분 동안 페리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이 에스토니아는 옛날 소련방의 한 공화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련군이 2차 세계대전 때 나치를 상대로 승리를 한 각종 전승 기념물들이 있습니다. 이 전승 기념물을 이 에스토니아 정부가 이 독립을 한 이후에 이제 세월도 많이 흘렀으니까 정리를 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러시아가 당연히 발끈했죠. 또 에스토니아 살고 있는 에트닉 마이노리티로서의 소수민족으로서의 러시아 국민들이 그 에스토니아 국민이지만 러시아계 주민들이 반발을 한 거죠. 근데 러시아 주민들은 소수고 또 에스토니아의 어떤 국가를 만드는 독립국가 입장에서는 이건 정리를 해야 되니까 의회의 결의를 통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리를 하는 그 시점부터 시작해서 거의 한 달 동안 에스토니아 정부의 홈페이지, 은행, 중앙은행의 전산망, 국방부의 전산망, 그리고 집권당의 전산망, 공항의 전산망, 이 모든 곳에 대해서 러시아로부터 공격이라고 추정되는 수많은 해커들의 공격이 이루어져 가지고 한 달 동안 그 나라가 업무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토가 개입을 해가지고 나토가 이 사이버 테러 방어센터를 에스토니아에다 만들기로 하고 전문가들을 파견하고 해서 대충 이제 시위가 끝났습니다. 이 상황은 우리가 전쟁의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 적을 무력화시키고 적의 심장부를 기능하지 못하게 하고 뭐 이렇게 따져본다면은
엄청난 형태의 전쟁이 일어났고 에스토니아가 사실상 점령이 된 겁니다. 이러한 사태는 베오그라드에 대한 나토의 공습이 있었을 때, 또 코소보에 대한 나토의 개입이 있었을 때 역시 수도 없이 많은 사이버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규모가 작았죠. 대만과 중국 간의 양안의 분쟁이 격화됐을 때도 역시 대만발 또 중국발 해커 전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게 있죠. 그러나 그것도 규모가 작은 거고, 얼마 전에 무슨 저축은행 루트 타워가 뭐 해킹 당했다든지 이런 것처럼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하나의 외교적 이슈를 가지고 이렇게 초토화되고 무력화된, 전산망이 무력화된 케이스가 에스토니아 사태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처음입니다. 이런 식의 상황에서 그러면은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건 전쟁이죠. 무력화되고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받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사전에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런 식으로 국제관계도 새로운 형태의 변화 속에서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시거나 혹은 직장을 다니면서 느끼는 여러 가지 형태의 불안감이나 이 모든 것들의 상당 부분은 변화하는 현상에 대한 익숙하지 않은 것이 자기를 자꾸 강요하는 것에서 오는 부분이 크고, 두 번째는 변화하는 것을 이해하고 따라가기 위해서 투자를 하기보다는 과거의 것의 영역으로 계속 남기를 원하기 때문에 자기가 익숙한 영역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세계화를 하지 않았던 유럽의 국가들이 세계화 시대에 1차 이전의 세계화, 제1차 대항해 시대에 투자를 했던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이나 이런 나라에 뒤처졌던 것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신대륙이 열릴 때는 거기에 대한 도전 정신이 역시 필요한 거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걸어가는 대학 사이버 한국외국어대학교